밤의 어둠 속으로 순순히 들어가지 마세요. Do not go gentle into the good night 이라는 원제를 가진 이 시는 39살의 나이에 요절한 영국의 천재 시인 딜런 토마스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 하나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인용이 돼서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죠. 딜런 토마스는 이 시를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순순히 죽음에 굴복하지 말라며 오열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이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운명의 도전에 쉽게 무릎 꿇지 말고 끝까지 저항하라는 외침처럼 들립니다. 어제 2018년의 마지막 수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만 8분이 세상을 뜨셔서 이제는 25분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미 충분히 고단했던 인생이었건만 이웃나라의 멸시, 그리고 우리 사회의 편견과 부단히 맞서가면서 자리를 지키셨던 이분들, 그야말로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신 분들이죠. 할머니들 내년에도 건강하십시오. 알바 둘째 날에 든 김지윤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것만은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 네, 이틀 뜻인데 좀 어떠신가요? 먼저 소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좀 정신이 없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거 잘하고 가자. 이제 공장장 빨리 와라.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전해주세요. 첫 번째 뉴스 뭔가요? 네, 국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는데요. 네. 국회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입니다. 일명 김용균법이라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재개의 반발 논리를 들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건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개 토론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다시 열어서 이견을 좁혀보겠다라고 밝혔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 토론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사실 이게 요번에 김용균 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올해 초 그러니까 이게 벌써 2년째 된 법이고요. 전부 개정안은 12월 달에 정부 발의로 나온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여러 차례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했다라는 것들이요. 다른 의원들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나오셔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측에서 뭐 합의해주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오더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또 뭐 건설협회나 재계 측에서 방문을 해갖고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측에. 아무래도 그런 이제 로비도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네, 실제로 그런 분위기 급반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의원총회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의원들 평가거든요. 그때 말씀처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용균 씨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이번 법안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본 레토릭이긴 하네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와 연관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제도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국회를 계속 있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시켜달라면서 호소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눈물까지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 자식들이 그렇게 두 동강 나고 그런 식으로 죽었으면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거냐. 남은 자식들은 살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국회의원들에게 끝없이 되물으면서 회의장 앞을 지켰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너무 시간이 오래되니까요. 앉아서 좀 기다리라라고 권유하기도 했었는데 불안해서 앉을 수 없다라면서 계속 서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제 국회는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고요. 또 국회 바깥에서는 시민단체 등에서 산안법 개정 등을 촉구하면서 6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요. 사건 현장을 찾아서 작업 실태를 점검하고 하청 노동자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 국회 입법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서 함께 또 이 어머님하고 울었다, 뭐 오열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정미 대표도 또 다 만났다는 얘기였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 서둘러서 자리를 피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도. 이게 이분한테는 사실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정말 자기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뭐 자식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법이 통과되면서 자기 자식의 삶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머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속상합니다. 네, 남은 자식들은 살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이 굉장히 네.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다른 아들들은 죽이지 말자라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 법 2년 전에만 이 법이 또 문제가 됐었는데요. 소위 구의역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그렇죠. 겁니다. 네. 그때 이러한 법들이 통과됐으면 김용균 씨가 죽지 않았을 수 있지 않냐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네. 지금 다른 자식들을 살리자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국회가 이런- 정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진짜로 세비도 그렇고 뭐 의석수 늘리고 싶지 않다는 국민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죠.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국회와 관련된 소식 계속 네, 또 국회네요. 전해드리는데요. 네. 아무래도 연말에 본회의가 열리고 그 네. 앞서서 어떤 법들을 통과시킬지 말지에 대한 아주 네. 강한 씨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가장 관심받는 법입니다. 유치원 3법. 유치원에서도, 예,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른바 유치원 3법이라고 부르는데 여야가 또 연내 처리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간사 임지원 의원이 회계 일원화와 지원금 유지, 벌칙조항 신설 및 시행 유예 등의 중재안을 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국회가 석 달 가까이 제자리 걸음이라면서 국민은 국회가 뭐 하는 곳인지 묻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같이 패스트 트랙으로 이 사안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라는 것이냐라면서요. 반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웃긴 게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일방적으로 태우면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오만함을 지적한다. 네, 뭐 누가 오만한지는 조금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이 패스트트랙이 패스트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네. 330일이나 걸리는 법안입니다. 그렇죠. 상임위 의결이나 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가게 하는데 그래도 법사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다 있을 수 차례차례 있는. 밟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슬로우 트랙이 되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참 그는 최후의 승자가 한유총이네요. 네, 그런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중재안 내용을 보면 처벌 1년 유예까지 있기 때문에요. 네. 결과적으로는 한유총이 지난 석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여론에 두드려 맞았었는데 승자는 한유총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난 갈 길 간다 했던 이유가 다 있네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어제 남북철도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로 남북은 올해 안에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첫 삽을 뜨겠다라고 밝힌 바에 대한 지난 9월 남북정상 간 합의를 지키게 됐는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적대와 대립에 쓰였던 수많은 비용과 노력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쓸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북측 철도성 부상 김윤혁 부상은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의 뜨거운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네, 조금 이따 저희가 이제 김준영 교수님, 한동대 김준영 교수님 이제 또 나오셔갖고 직접 참석했었던 이야기도 듣고 박지원 의원님도 나오실 텐데요. 한국당 불참했죠? 네,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착공식 관련 예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착공식에 불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한 갑을 착공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착공식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나경원 원내대표 초청하기 위해서 3번이나 전화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정작 나 원내대표는 연락받은 적도 조 장관이 찾아오겠다고 하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들은 다 갔는데 왜 자유한국당만 안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명균 장관은 분명히 네. 여러 차례 연락을 한 바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전화번호를 아는데 안 받았나 열심히 봤더니 저한테 전화번호가 없고 저한테 전화가 온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조 장관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도 않고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다만 비서실을 통해서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었다라고 하는데요. 조 장관이 찾아오겠다는 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오겠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이게 자기한테 직접 온 것은 모르겠다. 근데 보좌관 통해서 갔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번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르는 번호는 전화 받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이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원유철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착공식이 붕어 없는 붕어빵이다. 원래 붕어빵은 붕어가 없죠, 원래는. 네. 예, 붕어빵을 별로 안 드셔보신 게 아닌가 싶기도 그런가 하고요. 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또 국회 관련된 소식인데요. 바른미래당에서 최근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인재영입 1호인 신용환 전 충북도지사 후보가 있는데 이 인사가
지난 26일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지 8일 만에 있었던 일인데 신 전 후보는 입장문에서 바른미래당은 자신의 소신이나 비전, 가치, 철학과 너무 결이 어긋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류성걸 전 의원 등 대구 경북 바른미래당 인사 10명도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했습니다. 지금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유승민 의원 지역구 쪽에서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승민 의원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잠깐 포석을 깔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아직 유 의원 등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또 관심이 있는 게 개인적으로 이현주 의원 언젠가 그 자유한국당 그 네, 자리에 진짜- 가갖고 예. 네, 게다가 강연도 하고. 특정 지역 이름까지도 거론된 바가 있는데요. 네네. 부산 영도에 출마하는 게 네네네.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온 바가 있죠. 본인은 얘기가 없어요 아직.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없는데요. 뭐 가장 관심받는 또 소위 네. 행렬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물론 자락은 깔아놨습니다. 야권 통합과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맞춰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또 아주 닫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열려 있네요. 네. 닫혀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검찰 과거사위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난해 12월 달에 출범한 바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이 내년 3월 말까지 다시 연장되게 되는데요. 원래라면 이번 달 말에 활동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일부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연장 요구를 수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활동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사 추가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들은요. 용산 지역 철거 참사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것이 있고요. 또 법무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다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가장 관심 많이 끌고 있는 장자연 씨 사건도 네네네. 그렇고요. 장자연 씨 사건도 아직 안 돼 있고 예. 그것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인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더 박차를 가해야 되고요. 아직 제대로 핵심 상대자들을 소환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 3월 말까지 이게 다 될까요? 그렇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걱정이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뭐 검찰과거사위원회 분들은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고요. 당장 기한 연장에 굉장히 많은 또 에너지를 써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 내부에서도 기한 연장하면 안 된다라고 반발하는 목소들이 있어서 왜요? 그러게요. 그걸 잘 모르시는구나. 예, 검찰의 과거사가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강한 부담을 가지는 내부 목소리가 뒤늦게 좀 힘을 발휘하는 네. 게 아니냐라는 예상도 있고요. 또 소위 김학의 전 차관이나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검찰의 전현직 고위 관계자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고위층이 연결되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알게 모르게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려진 게 있습니다. 물론 또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들도 있었고요. 알게 모르게라기보다는 굉장히 드러나게 방해를 하고 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많이 듭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압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미국이 불이익을 당하면서 무한한 자금이 있는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트위터에다가 미국이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트집 잡은 바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잠깐 트위터가 조용해요. 다 이라크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또 네. 크리스마스 행사를 또 치르느라고 조용하냐 생각했었는데요. 외국 행사를 가느라고 그랬군요. 예, 이게 서프라이즈 비짓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 보고서는 딱 뜨길래 봤는데 갑자기 이라크를 갔다 그래서 보통은 어디 방문할 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약간 좀 또 깜짝 쇼를 하러 또 이라크까지 날아갔구나. 그러니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외국에 주둔해 있는 군대 그 분쟁 지역에 가는 것은. 그래서 사진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멜라니아 여사랑 같이 뭐 사진 찍고 뭐 셀카 군인들이랑 찍고 있는 사진도 나왔는데 하여튼 관심을 자기한테 집중시키는 것만은 정말 동물적인 감각을 타고난 사람이다. 네, 국내 뉴스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외국을 네. 나가서 그런 사진을 찍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 보죠. 그게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우리도 저는 그런 점을 조금 좀 본받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군인에 대한 어떤 존경과 경외심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제 군인 좀 무시하는 발언들 많이 하잖아요. 네, 더 사실 네. 우대해드려야 될 분들인데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했던 분들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뭐 비행기를 타도 뭐 먼저 자리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서 또 군인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군인들하고 사진 찍고 뭐 위문을 가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인기가 좀 높아지는데 이제 톡톡히 일조를 하죠. 네, 크리스마스에 이제 그런 신경도 썼다라는 걸로 보이네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경찰 순찰대에 구금돼 있던 과테말라 출신 8살 소년이 감기와 고열에 시달리다가 숨을 거뒀다라고 하는데요. 네.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만 그날도 국경 장벽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 정지, 그러니까 셧다운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숨진 게 지금 두 번째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물론 이제 불법 임대 아동이긴 했지만 이번 달 들어서 두 번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7살짜리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탈수. 네, 뭐 인도적 익스큐브를- 문제가 당장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멕시코 장벽 때문에 지금 미국도 이제 셧다운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는 이 장벽 비용을 멕시코 정부에 물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민주당은 이제 비난을 하면서 연방 정부 셧다운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물론 뭐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뭐 불법 이민자들 자꾸 들어오는데 이걸 막아야 되고 뭐 그런 입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제 아이가 이게 죽어가니까 사실 굉장히 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구금을 해놨다가 뭐 석방을 빨리 해준다든지 그렇죠.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장기로 이렇게 있다가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네, 이런 7살, 8살 아이가 탈수로 숨졌다라고 하는 건 참. 예. 그렇죠. 이건 뭐 좀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는 입장에서는 많이들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인데요. 예. 네. 그럼 오늘 미리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진행자께. 예. 이틀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예, 남은 시간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어떤 것이 있고 또 남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뉴스공장이 정말로 사랑하는 분들이죠. 이 분야 최고 고수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한동대 김준영 교수, 경상대 박종철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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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준영 교수님 어제 착공식 다녀오셨죠, 개성에. 제가 다녀왔나요? 날씨 굉장히 추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개성 벌판에서 야외에서 착공식을 하느라고 아우, 예. 엄청 추웠는데요. 네. 그래도 뭐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좀 소식 전해주세요. 어떤 느낌이셨는지. 썰렁하네 말씀하시는. 추워서 그러니까 그러셨나요? 제가 개성 연락사무소도 갔고요. 아. 그다음에 금강산 20주년도 갔고, 네. 그다음 지금 착공식까지 갔는데 그 약간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뭐 북한 측 반응도 뭐 남한 쪽에서 원하니까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착공식을 하는데 결국 알맹이 없는 거 아니냐. 실질적인 게 해결이 안 됐다. 그러니까 약간은 우리를 이해하는 듯하고 미국에 잡혀 있는 말하자면 또 약간은 불만이고 그러니까 아주 묘하게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아주 막 기분 좋은 경험만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북한도 의미는 아는데 이런 거 우리는 계속 뭐 착공식만 하고 공부만 하고 조사만 합니까?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럼 언제 우리 경협은 들어갑니까? 뭐 약간 뭐 이런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공부만 할 겁니까? 뭐 이런 맛이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역사적인 의미는 뭐 인정한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밥도 우리끼리 먹고, 예, 도시락 가지고 가서 밥도 우리끼리 먹고, 물론 이제 안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것들을 다 맞추기가 그렇죠. 힘들어서 원래는 개성 시내까지 가서 먹기로는 하는 걸로 추진했는데 좀 너무 이제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그냥 따로 먹고 뭐 도시락 우리는 현대아산 건물에 가서 개성공단 거기서 이제 따로 도시락 먹었습니다. 개성도 음식 맛있다던데. 그건 못 먹고. 예, 못 먹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서울 음식을 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크게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째 좀 갔다 오셔서 네. 기분이 썰렁하는 거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저번에 이제 김준영 교수님하고 금강산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네네. 20주년 기념 행사인데
그때도 북측 반응은 왜 이렇게 남측 정부가 더디냐. 좀 뭔가 화끈하게 결단해서 빨리빨리 민족 사업이 있으면 하지. 이렇게 좀 더디냐 하면서 굉장히 좀 남측의 어떤 속도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게 뭐 근데 우리 마음대로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희도 사실 안타깝죠. 빨리 이제 뭔가 진행이 돼갖고 물꼬를 텄으면 좋겠는데 뭐 경제 제재가 좀 걸려 있고 미국도 그렇고 뭐 유엔도 사실 요번 것도 좀 봐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안 갔잖아요. 김종대 위원님 자유한국당 안 간 자리 대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글쎄 아직까지 군번이 안 돼가지고 예 번번이 못 간 행사가 많았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올해 초부터 간 적이 없죠. 예, 간 그렇죠. 적이 없기 네. 때문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뒤에서 발목 잡거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네.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예외가 없었고요. 앞으로도 당분간 안 갈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국 얘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 지금 그러니까 남북 간의 이제 철도 물론 이제 착공식이라고 하지만 아주 뭐 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중국에서 어떤 입장으로 바라볼지. 예, 그 궁금하거든요. 북경과 평양은 매일 지금 정기적으로 예, 기차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 외에도 만포라든가 이제 여기에서 그 북한과 중국 사이에 철도가 그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동북이라든가 북경을 포함하면은요 인구가 한 1억이 넘고요. 우리 네. 또 남한이 한 5천만 정도가 되는데 이 두 개의 시장을 연결을 하고 싶어 합니다. 중국의 전반적으로 큰 프로젝트로는 1대1로라고 해가지고 예, 그 중국과 유럽을 잇고 또 전 세계를 잇는 그 교통 물류망을 만들고 싶은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착공식을 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대1로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한국한테 좋기만 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1대1로라면서 중국이 이제 훑고 지나간 자리들에 보면은 과히 그렇게 평가들이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를 보면은 상당히 좋은 성과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 언론에 이제 부정적인 게 좀 많이 실린 그 경향도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특히 동북 지방이요. 동북 삼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그렇죠. 한국과 연결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연결의 핵심이 철도 도로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항만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북한이 길을 터준다라면은요 중국 동북이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이제 미국 프레임도 그래서 새로운 무슨 데트다 이거는 네, 빚장치하는 거다 또는 새로운 제국주의다 뭐 네. 이렇게 미국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그 중국에 제가 정확한 직함면을 모르겠는데 철도를 담당하는 사람도 왔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도 왔고 그리고 추고홍 대사도 오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 대사도 오고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긴 그 부분은 하네요.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창조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것이 있는데요. 착공식이 아니라 개통식으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철도를 갖다가 우리식으로 상당히 고속화한다,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전 문제만 담보가 된다라면은 다소 느리더라도 지금 현재 그 단동에서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노선이 한 50km 이상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평양에서 개성 밑에는 또 그 개성공단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측이 현대화를 해놨기 때문에요. 요 구간이 좀 느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과 5천만이라는 굉장히 산업화된 지역의 사람들 또 관광 수요가 있는 또 물류가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개통식을 조만간 해도 좀 느린 기차지만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그 유엔 그 안보리 제재 문제에 있어서 유류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기름을 싣고 다니면 됩니다. 서울에서 싣고 다녀요? 유류차를 한 대 싣고 유조차를 싣고 유조차를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주에서 그 도라산역에서 기름을 싣고 또 그 중국을 평양을 통과해가지고 신의주를 통과해서 개성까지는 가고 또 개성에서 다시 급유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방식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좀 못하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결국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착공식조차도 거기에 물자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사실 미국이 허락을 해야 착공식을 하고 지금 착공식만 3번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 경의선 할 때도 예. 했고 그다음에 시험 운행까지 하고 지금 착공식만 3번이잖아요. 개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고속화되어만 개통이 된다는 것도 상당히 그 생각에 사고를 갖다가 그 한계를 짓는 건데요. 만약에 개통식을 한다면은 파주에 또 서울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한국 사람들만 평양이나 단동이나 북경을 요 루트를 통해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통과해보고 싶은 길이고요. 실제로 자꾸 그 시베리아 철도만 연결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북한의 동해선이라든가 또 평양에서 그 두만강 리역까지는요 상당히 노선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하기가 힘듭니다. 어렵군요. 예, 북한에서 산업화되어 있는 신의주, 평양, 개성이 먼저 뚫는 것이 상당히 순서인데 지금 우리로 보면 영동선이나 충북선도 사실은 그 정도 속도밖에 안 됩니다. 30-40km. 그래도 많은 관광객들이 그 느림의 미학 그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관광 수요가 있고 결의안에 전혀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고 결의안에 위반이 되는 유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요 유주차를 싣고 다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의선하고 동해선이 있는데 동해선 쪽은 이제 우리가 시베리아 생각을 하니까는 그쪽에 자꾸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거긴 너무 낙후가 돼서 좀 보수를 많이 해야 되고 산업적으로 많이 좀 발달돼 있고 그래도 갈만한 경의선을 우리가 먼저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수십 편씩 북경, 심양, 대련에 항공 노선이 있습니다. 또 페리 노선이 있는데요. 이것을 철도가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거든요. 배 타고 다니는 분들, 이 느림의 미학을 즐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도에서 천천히 그래도 네. 배보다도 빠릅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실 두 분 다 이북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이제 외가 쪽은 이제 의주 그리고 외할머니가 신의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신의주는 한번 가보고 싶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단독 여행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요. 저 1월 초에도 단독 여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단독역 근처에 가보면은요 중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각국에서 온 네. 특히 일본 이런 데서 온 많은 국제 관광객들이요 네. 북한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간이 파주나 서울역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두근거리는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한테는 두근거리는 빨리 이야기인데. 모시고 가야겠네요. 네, 김종대 의원님이 빨리 저기 정부에 건의를 아니, 압박을 그런 얘기 좀 하셔가지고 정부에 이렇게 자꾸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뉴스공장 들으시면 되죠. 뭐. 뉴스공장 잘 안 들어요. 네, 직접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북측에서 거꾸로 중국과 우리 한국 측에 제안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사실 이 시간에 올 한 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좀 약간 결산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에 관련된 그러니까 점수를 준다면 먼저 몇 점을 줄 것인지 그리고 조금 약간 평가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중재자를 넘어 촉진자 역할까지 원만히 수행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국제 질서는 참으로 냉엄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어떤 그 지정학적인 문제를 헤쳐나가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중견 국가로서의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저는 한 80점 정도면은 그래도 원만하지 않을까. 네. 앞으로가 더 과제겠죠. 이제는 저기 예비 시험 정도를 잘 치른 걸로 봐야 되고 내년에 본고사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결과로 말해야 되는 해고요. 지금까지는 과정으로 말했으나 내년에는 이제 성과와 결과로서 말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 그런 만큼 1년의 예비고사 기간을 잘 치렀는데 한 80점 정도. 80점. 저는, 네, 알겠습니다. 김준영 교수님은 뭐 저도 합리적인 점수라고 생각하는데 보시면 2017년은 전쟁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2018년은 이 땅의 전쟁이 그러니까 그 전쟁 위기를 해소한 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만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2019년은 17로 가느냐 또는 18에서 못한 것들을 이루느냐의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관건인데요. 그러니까 전반기는 굉장히 뭐 저는 뭐 실력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운이 좋았죠. 그래서 전반기는 뭐 우리가 기대한 예상보다 훨씬 좋았지만 후반부에 와서 뭔가 삐걱거리고 난기류, 교착 이런 것들을 겪었는데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어떻게 뭐 미국 스스로가 해법을 주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좀 과감하게 미국을 설득시킨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큰 숙제를 남기고 넘어간다. 그래서 80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I라는 학점이 있습니다. 아시죠? incomplete. 그걸 보통 이제 대학원 이런 데서 1년 안에 점수를 따야 되는
그래서 좀 박하게 주면 I고요. 그리고 뭐 성과를 평가한다면 B. 그럼 뭐 8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학생들 점수 잘 안 주실 것 같아요. 좀 짜신 맞아요. 걸로 네, 제가 조금 알고 짜다는 있어요. 느낌이 약간 들어요. 네, 그렇게 소문은 좀 날긴 해요. 네. 예. 아, 근데 지금 되게 끔찍했던 게 2017년으로 되돌아가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사실. 사람들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럼요. 물어봤었어요. 우리 전쟁 나는 거예요? 네, 전쟁. 저도 무수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안 날 거예요라고 얘기는 했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 약간 불안한 거는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또 미국에 뭐 트럼프도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를 잊어버리고 2018년에 좋았던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 뭐 북미 정상회담만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 무렵 이맘때 트럼프가 네. 한국 국회에 와가지고 북한을 거의 악마로 묘사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한국 와서 그랬었죠. 제가 아주 듣는 40분 내내 살이 떨려가지고 끝났어요. 아니 어떤 한 지도자가 국제 정치에서 외교적 공간에서 어떤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거의 종교적 신념으로 악마화하는데 네. 아 정말 아주 듣기에 정말 전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교수님 네, 몇 점 제가 주셨어요? 지금 대학 교수가 된 이후에 제일 싫은 게 평가입니다. 평가를 되게 많이 저도 하게 싫어요. 되는데요. 아직 못 끝냈습니다. 네, 지금 기말고사 채점 아, 기간인데요. 점수 아직 안 올리시구나. 네, 현실에는 냉정해야 되지만은요. 굉장히 이제 미래 전망이 있는 정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도 두 분보다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A는 맞지 않았나.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요. 그 우발적 충돌을 상당히 해소했다라는 점입니다. 한반도의 실질적인 위험이 핵도 문제가 되겠지만 핵보다는 재래식 무기입니다. 그리고 군사 분야가 굉장히 돋보였는데 요 분야가 좀 부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그 한미 간의 군사 훈련이 연기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평화의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핵잠수함 또 핵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진입을 하면은요 중국, 러시아, 북한도 대응 훈련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까딱하면은 전쟁으로 들어서는 길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해소가 되었고 2019년 이후에도 이런 우발적 충돌이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그 몇 점? 아유 훌륭하시네. A니까는 90점 네. 넘은 것 같습니다. 오. 그러나 그래도, 다만 네. 문제가 이제 플레이어가 이제 국내 정치에서 플레이어가 뭐 청와대 안보실이라든가 국정원의 수뇌부라든가가 눈에 띄고 사실은 그 부처하고 정부 간에 손발이 잘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좀 정부를 위해서 변명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너무나 이제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는요 조율을 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치더라도요 그 뭐 통일부라든가 외교부가 열심히 그 활동하는 모습이 조금 적게 보이지 않았나. 예를 들면은 89년 전후에 서독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이 평화의 외교를 하는 공간에서 미국 대사라든가 또 각국 대사들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각국에서 한반도 보도를 청와대만 주시하고 각 그 대사라든가 또는 통일부를 좀 주시를 덜하지 않았나. 홍보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체가 있지 않았나라고 네.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90점을 주셨지만 2019년에는 부처의 활약상이 좀 더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들리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그 김어준 공장장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면 진짜 싫었거든요.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언제 열릴까요? 제가 이 입장에 서니까 진짜 하고 싶네요, 이 질문이. 어떻게 보세요, 김정 교수님? 아 말씀하세요. 저요? 네. 지금 미국에서 계속 긍정적인 사인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 그 북한과 미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보면 1월 말 빠르면요. 네. 1월 말은 조금 급하긴 한데 2월 안에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월 말에서 2월, 김준영 교수님께서는 1월 말에서 2월로 말씀하셨죠. 그때 열리지 않으면 상당히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꼭 그때 좀 열려야 된다라는 어떤 바람도 있으시고 김종대 의원님은 언제로 보세요? 예, 지금까지는 뭐 실무 회담이라는 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안전밸브 역할을 정상 외교가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상 회담이 안 열릴 땐 친서를 주고받아 가지고 거의 뭐 러브레터 같은 형식의 애정과 신뢰를 확인하는 걸로 파국을 막아온 정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것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됐죠.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 여러 차례 미국에 사인을 보냈는데 왜 협상안을 좀 북한이 응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 안 하냐.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시기 조율보다는 협상안이 준비됐느냐를 더 따지는 듯한 형국입니다. 그거는 연내 답방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도 같은 문제인데 우리는 항상 정상회담 언제 열리냐,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조금 본말을 전도해서 지금까지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늦어도 1, 2월에는 열려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은 네. 그만큼 채워낼 내용이 준비됐느냐 이 점이 아직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비건 대표가 방한했을 때도 비상한 관심사가 뭐였냐면은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협상안다운 협상안이 준비가 됐는가. 예, 이런 것들이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를 들면은 뭐 핵신고 사찰에 대해서도 미국이 기존 생각을 네. 좀 바꾼다든가 또는 북한의 어떤 가시적 행동, 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든가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파괴한다든가 했을 때 그럼 미국은 뭘 줄래? 네. 그 상응 조치가 있다면 폐기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상응 조치는 이거야. 뭔가 이렇게 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서 그게 대화의 나온 게 사실 톱니바퀴가 지금 별로 없잖아요. 돌아갈게. 예,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네. 들리니까 그럼 뭐 답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상회담 일정도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그 북한이 지금 그런 생각이죠. 죄송합니다. 네. 북한이 지금 미국에 계속되는 실무 협상 요청을 다 거절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그 정상회담에서 실무회담으로 넘어가면 꼬인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바로 담판하자고 얘기하는 게 북한 입장이라면 미국은 이렇게 실무 협상 없이 만약에 가면 다시 싱가포르의 그런 모호한 협상이 재판이 될 거다. 이게 지금 좁혀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미국은 강자의 DNA라 그럴까요? 뭔가 자기들이 스스로 교환 조건을 만든다든지 로드맵을 만드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게 자기가 묶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협상이 되려면 협상안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미국은 원칙하고 목표만 얘기하지 실제적인 협상안을 가져오지도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이해 거예요. 안 미국이 가는 무슨 거죠. 협상을 해요? 미국. 1위와 182 국가가 같은 자리에 앉는 것만도 자존심 상하는데 그 같이 뭘 앉아주는 협상- 것만도 고마워해라. 뭐 약간 실제로 이런. 그런 게 거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 측에서 뭔가 협상안이 좀 나와줘야지 북한도 응하고 같이 할 텐데 네, 지금 아니 그래서 뭐 큰 로드맵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또 기존의 어떤 CVID나 FOFVD 같이 완강하고 원칙적인 거의 검증 원리주의적인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얘기에서 조금 우리 생각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정도 이야기는 해줘야 그래도 북한이 체면이 쓰지 않겠어요. 그렇군요. 지금 방위 분담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거의 2배, 1조 4천억 뭐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 사실 2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한 얘기고, 얘기고, 예. 실무진에서는 50% 정도 인상안이 50% 정도. 미국에서 국방당국 회담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50%도 지금 있는 방위비 분담금도 저도 쓸 데가 없어 은행에 저금해 놓는 게 그렇죠. 주한미군인데 네. 지금 병력은 계속 줄었죠. 한미연합훈련 안 열리잖아요. 네. 이 돈 어디다 쓰냐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주둔 비용이 계속 감소돼 왔기 때문에 뭐 어떨 땐 1조 원 넘게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놀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그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이고 그렇죠. 또 이걸 대폭 올려가지고 안보의 무임승차론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이런 동맹국에 대한 압박 형식으로 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올려줄 명분은 없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 관계를 위해 가지고 또 마냥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 풀리면은 또 한미 자동차 협상이라든가 어떤 다른 어떤 대외 무역에 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비핵화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를 구하는데도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거지. 이 50% 자체는 자체 논리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미국이 그 외교 통상이라든지 이런 걸 안보랑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경제적으로 뭐 협력을 하고 협상을 하고 그래갖고서는 이거 우리가 관계가 공고해지고 그리고 안보까지 협력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은 같이 연계를 시켜갖고 이거 안 해주면 저거 안 해줄 테니까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할래 양자택일해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갖고. 그게 트럼프- 트럼프식.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동맹이고 뭐고 없고 사실은 모두가 비즈니스 뭐 카운터파트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얘기 좀 여쭤볼게요. 사실 작년에 북미 정상회담 있기 전에 그 종전선언 이야기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중국이 굉장히 예민했었거든요. 왜 우리를 빼놓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힘겨루기 하다가 중국 측에서 약간 좀 꼬리를 내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또 예측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올해 그 중미 그 전략적인 경쟁이 굉장히 그 강화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는 뭐 마찰 수준이 심화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마찰로 갈지 또는 그 경쟁적인 그 전략적인 네. 협력 관계로 갈지는요. 현재는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중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요. 외부의 적을 만드는데 중국도 활용하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과 같은 협조 기조로 갔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그 미국의 대선이라든가를 두고 갈등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또 내년도 그 10월 달이요. 북중 수교 70주년이 되는데 아마 북중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하이라이트적인 그런 행사가 많을 건데 북한을 놓고 네. 10월 전후에 굉장히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이 밀착했다라는 논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8, 9월 이전에 북핵 문제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좀 거두고 북중 70주년을 해야 미국과의 협상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좀 부담이 덜하겠네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께 그 새해에 정말로 꼭 듣고 싶은 한반도 관련 뉴스가 무엇인지 한번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고 김동대 저부터 의원님. 합니까? 네. 예, 뭐 듣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많지만은 역시 비핵화가 본격적인 수순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앵커멘트를 꼭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까지 술술 풀려나가고 더 나가서 이제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팔자를 고치는구나. 이런 어떤 그 새로운 그 에너지로 네. 우리 침체된 국가 경제도 활력을 띠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불안의 시대를 넘어 희망의 시대로 가는 이런 어떤 그 첫머리 앵커는 드디어 비핵화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어떤 뉴스가 참으로 듣고 싶습니다. 비핵화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네. 뉴스를 듣고 싶으시다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셨고요. 한동대의 저는 김준호 교수님. 2월달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이 비가역적 조치에 합의했다. 비핵화에. 비슷하시네요. 아, 비가역적 조치에 합의했다는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은데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은 다음에 나오실 때 알겠습니다. 네, 박종철 없군요. 교수님 짧게 한마디만. 예, 2018년도에 한반도가 상당히 많은 성취를 했다라고 보이고요. 한국 또 북한 또 미국도 많은 성취를 했는데요. 2020년에 평화협정 체결이 아직도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고 내년도에는 북미 연락사무소가 평양과 워싱턴에서 개설되기를 희망합니다. 끝났어요. 네, 정치 구단주 시간입니다. 정치 구단에서 14단까지 승격을 하신 분입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영 못합니다. 아니 못하세요? 예. 왜요? 어제 금년에 사실상 북한을 4번 다녀왔지만은 네. 판문점 영하 6도의 추위 속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네네. 거기 시기에 참석했지만은 네. 언제 착공을 했지만 공사가 시작될까 이걸 생각하면 도저히 안녕할 수가 없습니다. 좀 답답하셨구나. 그죠? 예, 네. 굉장히 답답하죠. 어제 사실은 제가 박지원 의원님 나오신다 해서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이 철도 하면 또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큰 그림 중에 하나였잖아요. 굉장히 큰 그림 중에 하나였기 그렇죠. 때문에 생각이 좀 났고 또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제 다녀오신 이야기 좀 풀어주세요. 글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역사적인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이제 한반도의 전쟁은 없다. 네. 그리고 부산에서 목포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서울, 평양, 신의주 그리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런던, 파리까지 가는 네. 철의 실크로드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섬나라에서 이제 육지 이 네.
전 세계로 네. 대륙으로 뻗어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감회가 깊었고 네. 사실 북한에서 동해안 800km의 사전조사를 응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코 한반도에서 전쟁은 하지 않는다. 거기를 보여준 것은 얼마나 많은 우리가 구글에 검색해봐도 나오잖아요. 군사시설을 사실상 우리에게 공개한 거나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평화가 오는구나. 그리고 철의 실크로드 시대가 이제 오는구나 했지만은 착공만 하고 착수만 하고 네. 끝낸다고 하는 것은 뭐 끝내지는 않겠죠. 어떻게 됐든 그렇지만 언제 이걸 정말로 연결을 해서 이걸 우리가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고속철도 연결하고 이게 이제 좀 요원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갑갑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다 답답하죠. 예. 여기에다 대고 무슨 한국당에서는 뭐 가불해서 어쩌니 이런 비난도 하는 게 우리 민족의 슬픔이고 또 남남 갈등도 갈등할 게 있지. 네. 철도 연결마저도 정략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가. 특히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실장 할 때는 그러하지 않고 적극적이다가 네. 이제 또 상황이 바뀌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과연 저분이 어떤 인격과 학식을 가졌는가. 그래도 교수 출신이 이런 생각도 네. 했습니다마는 결국 저는 sooner or later 곧 시작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도 I love 김정은 했잖아요. 지금도 네. 지금은 우선순위를 I love 시진핑으로 대중무역 전쟁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결국 시진핑도 극복을 하겠지만은 트럼프는 자기 대선 가도에 네. 미국 민주당과 차별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클린턴도 오바마도 힐러리도 못한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 2년 대선가도 일정을 잘 쪼개서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갈 네. 것이다. 그러면은 북미 간에 합의만 되면은 우리 철도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재선 스케줄에 좀 맞춰서 뭐 가지 않겠냐라는 이제 생각들을 저도 사실은 좀 하고는 있는데 어제 가셔서 그 북한 측 인사들도 좀 만나셨잖아요. 그쪽 반응은 어떤가요? 글쎄 의도적인지 네. 자연 발생적인지는 몰랐지만은 저는 좀 그쪽 분들을 많이 알잖아요. 예. 또 그쪽 분들은 굉장히 저를 뭐 김대중 대통령과 박지원 장관 선생이 없으면은 오늘이 있었겠느냐. 6.15 남북 정상회담을 높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 공을 또 이렇게 또 알고는 있군요. 아 그렇죠. 뭐 심지어 제 아내가 네. 불행해진 것도 다시 또 위로를 하면서 네. 건강 어떠시느냐. 우리 그 리성권 네. 위원장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됐든 그러한 위로를 하면서 두 분과 저랑 상당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아주 절실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착공했는데 이 공사가 이어져서 평화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네. 그런데 왜 미국이 우리의 진실을 저렇게 몰라주느냐. 우리는 비핵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도 우리에게 성의는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 그쪽도 미국에 대해서 좀 섭섭하고 갑갑한 게 있군요. 섭섭하고 오히려 섭섭하다 그런 것보다는 네. 굉장히 애절하고 간절한 그 생각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철도 같은 것을 열어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우리 비핵화한다. 그런데 왜 미국이 저러느냐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문정인 안보특보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한테도 보위부 출신 한 사람이 와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네네. 문정인, 박지원 이렇게 셋이서 좀 그 의견을 나눠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절한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한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북한도 변해가지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작년 또 신년사에 의해서 그렇죠.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됐고 오늘이 온 거 아니에요. 그 2019년 신년사에 또 그렇죠. 굉장히, 예. 그래서 내년 네. 신년사에도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청문하는, 청취하는 그러한 것도 보여서 사실 내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워칭할 거예요. 굉장히 주목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중요성들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네. 우리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좀 기다려보자. 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사실 좀 갑갑한 건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뭐 2018년 내에 한 번 더 열릴 것 같았는데 1월 뭐 내년 1월이나 2월일 것이다. 뭐 날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고위급 회담도 사실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도 있을 거란 얘기는 많았는데 지금 이것도 사실 안 돼서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고 지금 이런 이제 약간은 뭔가 얽혀져서 안 보여 좀 잘 안 보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는가 우리 또 정치도 14단이신 제가 그걸 네. 이제 북측 인사들에게 설명을 네네. 했고 리성권 위원장에게도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귀에다 대고 네. 이거 해야 된다 한 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위급 회담은 폼페이오, 네. 김영철 간에 이루어지면 좋지만은 아직 해결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폼페이오도 강경하기 때문에 해결을 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대로 답방을 하라. 그 답방 자체가 역사적인 일이다. 그리고 그렇죠. 네. 마치 9월 선언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능라 5일 경기장에서 15만의 평양 시민 북한 인민들에게 우리는 비핵화한다 하는 것을 선언해서 우리와 같은 박수로 공인받았지 않냐. 네.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는 비핵화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성의 있는 태도, 즉 경제 제재 완화를 해라, 요구해라. 이것을 서울 선언식으로 하면은 미국의 여론도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약속 지켰으니까, 내가 이렇게 비핵화를 전 세계인들한테 선언했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당신도 나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네. 미국 내에서 여론이 나쁜 건 사실이에요. 네. 뭐 국내 정치나 여러 가지로 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그렇죠.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두 정상이 북미 정상이 탑다운식으로 네, 네. 싱가포르처럼 이런 일을 해야지 지금은 너무 문제가 있다. 결국에는 이제 정상이 움직여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답방하고 거기서 분위기 만들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수순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실무진임할 수 있는 상황은 네,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지금은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한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는 네. 손흥민 선수처럼
고를 넣지 않고 어시스턴트 했지만은 이번에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황의조 선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답방도 네. 만들어내는 고를 차고 네. 또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골도 차야 된다. 아, 그러니까 김정은 답방, 네. 문재인 황의조 이걸 좀 잘 하면은 그 결과물은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서 다시 비핵화의 길로 간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네. 그걸 그 관계자들에게도 리성권 위원장에게도 이걸 해야 됩니다 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위원님 가신 동안에 뭐 국내 하루였지만 예, 탐나는 건데 뭐 그거 감난하는 거긴 한데 답답하니까 이게 또 굉장히 그렇잖아요. 지금 뭐 오늘 마지막이죠. 마지막 본회의. 김 박사님도 똑같네. 성씨가 김씨라서 그런지 김어준 공장장. 그 국내 정치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좋은데. 아니, 어서- 또 정치 14단이시니까 뭐 예, 북한 이야기도 하시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김용균법 그리고 유치원 3법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늘 어려운 것 기다려 같아요. 예, 기다려 봐야겠는데 지금 나 자유한국당에서 민정수석 운영이 출석을 해라. 이거 연계시켜 갖고서는 지금 안 하겠다는 그게 없으면 안 하겠다는 약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네. 조국 민정수석은 네. 비서관, 감찰관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죠. 네. 그렇지만은 제 청와대 근무 경험 보면은 저도 뭐 수석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또 장관 할 때도 청와대 일을 다 봤는데 네. 사실 다 몰라요. 그리고 이 감찰관 이런 분들은 본래 일이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또 과거 정부에서부터 흘러오는 게 있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밤낮 그런 일을 하는데 이걸 수석이 보고도 받지 않았는데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네. 저는 보다 중요한 것은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사법부 개혁,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이 큰 것을 맞추지 않으면은 영원히 못합니다.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된 거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저도 사개특 의원이고 검경 소위 의원인데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어떤 대통령도 다 이러한 개혁을 하고 했다고 하다가 내부에 집단 이기주의, 법조인들의 그러한 것에 막혀서 못 이루어졌는데 네. 이번에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일하면서 개혁을 마쳐라. 이것이 촛불혁명의 요구다라고 얘기하는데 단 한국당에서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면은 민정수석이라고 국회에 안 나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나와야 돼요. 네.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침 한국당이 또 조국 수석을 고발인지 고소인지 했어요. 네. 했기 때문에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당당하게 이건 수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답변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조국답게 조국을 위해서 국회에 나와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나왔으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아니, 말씀이신 그리고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말은 하고 네, 네. 조국 교수가 실력이 없습니까? 말을 못 합니까? 당당하게 내가 이런 것은 몰랐다. 네. 안 했다. 하는 것도 국민 앞에서 얘기해 주는 게 좋지. 네. 왜 밤낮 청와대에 앉아서 나는 수석이니까 못 나가겠다. 이게 나는 정당하지 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와서 정면 돌파를 해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지금 뭐가 네.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태우 검찰관의 나쁜 일탈 행위를 네. 가지고 모든 것을 뭐 민간 사찰을 했다. 뭐 너희도 했지 않냐. 그게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 개인이 미꾸라진
그렇죠. 분명하지. 네. 그러나 청와대에서 초등 대처를 잘못하니까 국민이 지금 기분 나빠 있어요. 미꾸라지니 뭐 흙탕물이니 DNA니 이 말꼬리 가지고 지금 이 개혁과 네. 국정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또 불거진 얘기가 유시민 문재인재단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팟캐스트 시작하고 정계복귀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쯤에 잠깐 문자가 하나 온 게 있어요. 홍준표의 홍카콜라 TV가 대박이 났다는데 박지원 대표님은 언제쯤 유튜브를 하시나요? 저도 하시면 구독을 할 생각이 있는데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정말요? 예. 이름도 그래서 지으셨어요? 저는 홍준표식으로 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네.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유시민 이사장하고 좀 비슷하네요. 유시민 이사장도 이제 페이크 뉴스. 유시민 네.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탤런트십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뭐 의원님도 만만치 않으세요. 그렇지만 이분이 하면은 네. 상당히 바람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계 복귀 그리고 대선 후보 얘기까지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유시민 글쎄 이사장의. 본인은 네. 안 한다고 하죠. 네네. 그렇지만 제가 많은 정치인 저를 포함해서 봤지만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제가 100분 토론에서 네. 유시민 이사장이 굉장히 많이 섭외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또 그런 게 있군요. 지금 현재요. 네. 대권 하겠다라고 벌써 얘기하는 것은 공격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을 빼주라 하면서 팟캐스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하면은 네. 난 그게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러나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정치 14단이신 박지원 의원님의 예상은 안 나온다,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절대 못 믿는다. 절대 못 믿는다는 네. 말씀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이영자 현상으로 얘기도 하셨고 호남권에서도 조금 뭐 소식이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고 하시는데 한 말씀 짧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조언이라든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지금 현재 네. 긍정적 평가가 42, 네. 부정적 평가가 52 네. 이렇게 한 10%포인트 데드크로스를 넘어서 상당히 간격이 벌어졌어요. 네, 네. 그러나 아직도 호남에서는 거의 70% 네.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온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에 감사해야죠. 네. 그렇고 제가 호남 목포에서 국회의원 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네. 단 경제 정책 이런 뭐 대처하는데 소위 전라도 말로 빈정상하게 기분 나쁘게 무슨 미꾸라지니 어쩌니 하니까 너희 뭐야 하고 화를 냈을 뿐이에요. 좀 더 강단 있게 앞 밀고 나갔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왜 노동부 장관은 다른 소리 하고 또 국무총리랑 그 경제부총리는 다른 소리 하느냐. 네. 그러니까 그게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의원님 시간이 다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강단 있게 하시라. 네. 그리고 다음 문재인 대통령 뭐 부산시장도 안 나오고 국회의원 안 나올 건데 이것 상관하지 말고 30%대로 떨어지더라도 강하게 나가라.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것마저 알려주마. 리얼미터의 김주영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처음으로 네. 이제 부정평가가 네네. 긍정평가를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네, 긍정평가가 3.3%포인트 하락한 43.8%를 기록했고, 예, 부정평가는 5.5%포인트 상승한 51.6%를 기록했습니다. 3주째 내림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40%선 아래로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가 50%가 넘어갔네요. 네,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가지 하락 요인이 있겠지만요. 뭐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원의 그런 폭로 사태가 네.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민주당 의원인 김정호 의원이 공항 갑질 논란, 그다음에 법정주의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고, 이런 논란들이 언론 보도에 확산하면서 또 야당 공세에 힘입어 이렇게 하락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일 많이 이탈한 측이 어디인가요? 네, 가장 큰 이탈 지역과 계층으로는 중도층입니다. 중도층. 중도층이 이제 48%에서 36.7%로 큰 폭의 이탈이 있었고요. 네, 50대도 41.5%에서 32.1%, 그다음 경인 지역도 50.2%에서 39.7%로 크게 이탈이 있었습니다. 예, 직업군으로는 노동직, 자영업, 30대, 40대, 호남, PK,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역시 상당폭 이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탈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도층하고 50대 굉장히 이제 눈에 띈다는 게 50대가 이탈하는 게 이게 좀 크긴 하거든요.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정치에도 관심을 보이고 사실 투표장에도 아주 꾸준하게 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요 이탈 요인에서 네. 하락 요인이 정말 좀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네, 이탈이 있으면 또 결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집하는 지역은 TK와 서울, 20대와 보수층, 진보층은 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21일 금요일 48.1%로 이제 긍정평가가 나왔는데 네. 주말 동안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하락 요인들이 크게 이제 확산하면서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45.7%로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어제였죠.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 소식이 네네네. 이어지면서 43.8%라는 기록을. 그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더 하락하는 네,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이고 금요일에 있는 거네요. 네. 이제 좀 48.1%로 하락의 조짐이 조금 더뎌지는가 싶더니 다시 이제 월요일, 주말, 수요일 네. 이렇게 계속 하락을 네, 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면은 사실은 이제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네, 없는데.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네. 여권의 지지율은 항상 함께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지지율은 1.7%포인트 하락한 36.3%로 작년 5월 집권 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아. 한국당은 0.2%포인트 상승한 25.6%로 네. 5주째 20%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은 0.5%포인트 상승한 8.6%, 바른미래당은 2.6%포인트 상승한 8.2%, 평화당은 0.1%포인트 하락한 2.3%, 무당층은 1.8%포인트 하락한 16.6%를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2월 24일과 26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6.9%입니다. 리얼미터인데 전화 면접을 하셨네요. 보통 자동답을 하시는데 리얼미터. 저희는 그 혼용 방식으로. 혼용 방식으로. 네네. 예전엔 자동답이 주였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항상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자유한국당 그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조사 이제 전화 면접으로만 하는 데 비하면은 사실은 네, 저희는 이제 예. 가중치를 이제 전화 면접, 뭐 무선, 뭐 혼용으로 해서 이렇게 혼용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네, 다 대선 때도 그랬거든요. 네. 홍준표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 유독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샤이홍들이 리얼미터에서는 자동응답으로 하니까 대답들을 좀 많이 잘하나 보다라고 그게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네. 전화 면접도 같이 섞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른 조사도 하셨어요. 2018년 올해 최고의 인물. 네, 2018 올해 최고의 인물 네. 하면 두구두구두구두구이런 긴장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긴장감 뭐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전혀 그냥 없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네. 네, 1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지했습니다. 네, 2위는 스즈키컵을 10년 만에 베트남 축구 선수들을 이제 1위로 만든 박항서 감독. 박항서 감독이 2위를 박항서 하셨고요. 감독이 2위를. 제가 이 박항서 감독 인터뷰 내용을 잠시 제가 네. 이제 인용을 하자면요. 대테남 국민 박항서인 나를 사랑해 준 것도 고맙다. 하지만 내 조국인
대한민국도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정말 외교관이 따로 없으시구나. 이런 게 공공 외교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박강서 감독 네, 사랑합니다. 네. 지금 작은 하트를 살짝 네, 그려 올리셨는데 좀 조심해야죠. 유튜브에 올라가면 한번. 네, 그러니까는 이제 외교관들이 나서서 외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막 민간에서 이런 식의 뭐랄까 그 한국을 알리는 또 한국하고 맞습니다. 베트남은 좀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런 의미에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인기가 있고 또 한국에 대한 선전도 이제 하시면서 이게 이제 정말로 중요한 공공 외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동 3위는 뭐 방탄소년단과 그다음에 그 닥터 헬기로 우리나라 긴급 의료 체계를 개선을 계속 요구하는 네. 이국종 교수가 이국종 상위를 교수님. 차지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 책 골드 나온가요? 제가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사실은 그 의사분들이 쓰신 책들이 과히 그렇게 재밌는 경우가 없어서 살짝 망설였었는데 사실 저는 네. 읽어보진 않았지만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 또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았고 그래서 방탄소년단 역시 또 세계 한국을 알리는데 아주 톡톡히 일조를 하고 있는 여기도 또 공공외교인 거죠. 네, 그렇죠. 방탄소년단과 이국종 교수님 공동 3위를 했고요. 4위는 누군가요? 네, 4위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차지했습니다. 나왔군요, 드디어. 네, 트럼프 대통령. 뭐 블랙 크리스마스를 만든 장본인이긴 하지만 어떤 강경 외교와 남북 정상회담 때 그다음에 네. 북미 정상회담 때 보였던 그런 회담 이런 제스처들이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있긴 있어요. 좀 약간 순위가 떨어지긴 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네. 아마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계속 언급이 되면서 네, 네. 김정은 위원장도 네, 그렇겠죠. 약간 이 1위를 꼽는데 특징들이 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네, 지역으로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지역과 연령에서 네네. 직업군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박항서 감독은 PK와 50대 자영업, 보수층, 중도층에서 지지를 얻었습니다. 네네. 특이점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PK에서 네. 박항서 감독과 이국종 교수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3위를 3위. 기록했어요. 이것도 참 이제 재미있는 결과치고요. 그다음 한국당 지지층은 트럼프를, 그다음에 정의당 지지층은 문재인, 무당층은 방탄소년단을 2위로 꼽았습니다. 이런 점이 그렇군요. 굉장히 아마 무당층이 젊은 층이 많아서 방탄소년단이 이제 좀 높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들고. 팬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아미? 알겠습니다. 남성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항서 감독이 1, 2위 우열을 가리기 어렵게 굉장히 팽팽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박항서 감독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 축구가 또 남성분들의 DNA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결과인 것 같은데요. 네. 이 게임과 네. 축구 참 요즘 언급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태가 아닌가. 저도 축구 상당히 좋아합니다. 모든 스포츠를 좋아합니다만은 알겠습니다. 네, 오늘 리얼미터의 김지영 이사 나오셔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그리고 2018년 올해 최고의 인물 누가 선정이 되는지 발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까 이전에 박지원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여론조사 개요입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를 해서요. 12월 넷째 주 정리해 조사였습니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긍정평가 40.9%, 부정평가 52.8%였고요. 이번 조사 지난 24일, 25일 전국 성인 남녀 1,071명 대상으로 해서 무선 100% RDD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전체 응답률 5.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RN서치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느라고 제가 불칠 전 AS 시간을 거의 다 쓰고 있는데요.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차 타고 대륙 가자. 기차 타고 북경 가자. 부럽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황의조가 되라는 비유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도 있으셨고요. 제가 누구냐라는 얘기도 지금 올라와 있네요. 김어준 공장장도 좋은데 김지훈 박사님 진행 좋네요. 어떻게 계속 들을 수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늘로 알바는 끝입니다. 제가 누구냐면요. 저는 미국 정치를 전공했고 현재 MBC에서 100분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려면 100분 토론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5대 혁신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요.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 이익을 없애는 방안으로 토지 공개념 강화를 꺼냈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3월에도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 정부 개헌안에 포함이 돼서
좀 약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오늘 이 토지 공개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토지 공개념 이거 사실은 한번 했었어요. 예.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한 번 더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보다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인데요. 부동산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제도라고 저는 이렇게 먼저 네. 정의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네. 개인의 소유와 처분을 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토지 네네. 공개념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듯이 이게 이제 사회주의상권 침해를 한다 이런 이제 그 반론과 더불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요. 경제학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목표가 효율성인데요. 네. 효율성은 사회 전체의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극대화시키는 것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시장 경제하고 충돌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토지 공개념 얘기가 나오면은 예. 아니 토지 공개념이 내가 가진 내 땅을 왜 니네가 같이 쓴다는 식으로 예.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이제 국유화랑 약간 좀 헷갈리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들이요. 네. 좀 너무 과잉된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공유라든가 뭐 협력 네. 이런 말 나오게 되면은 과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분단 시대 속에 살면서 뭐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 냉전적인 사고가 지배하다 보니까는 공유라는 개념을 그냥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네. 등식화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보게 되면 공유경제 이렇게 그렇죠. 나오고 공유경제 얘기 있듯이 나오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시비 안 걸거든요. 네. 안 걸고 있는 것처럼 공유라는 것은 사실 인류 역사에서 보게 되면요 상당히 일반적인 하나의 소유권 중에 하나였었어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 사실 사유재산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김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사실은 그 시장 경제라는 제도를 가장 합리적인 제도로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도입하는데 시장 경제가 작동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는 경쟁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네. 이제 행위를 유도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이 경쟁의 원리가 잘 작동시키기 위한 하나의 소유권이 바로 뭐냐면 사유재산권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유재산권이니까요. 네. 그런데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하나의 소유권 개념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부동산 토지라든가 건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거기에 한 가지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권리들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보게 되면 들면, 네. 토지를 보게 되면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네. 그다음에 그 토지를 이용을 해서 이익을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네, 네. 그다음에 그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권리가 사실은 이렇게 네. 했는데 이 모든 걸 혼자가 다 독점적으로 갖는 게 사유재산권인데요. 네. 이 모든 걸 다 갖지 않아도 시장 경제하고 전혀 충돌하지 않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상가를 임대해서 쓴다고 할 때요. 사용권하고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용의권은 있잖아요. 네. 근데 처분권은 없는 거잖아요. 자기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시장 경제하고 아무 충돌 없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사유재산권을 너무 우리 사회 속에서 너무 그다음에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영국과처럼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를 처음 이제 그러니까 요람인 영국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사실 이 공유적인 전통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사유재산권 말씀하셨으니까 말이 네. 나와서 그런데 러크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맞습니다. 봐도 예, 예.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 뭐.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그런 게 시장 경제 시장 경제 자유주의 경제 이런 거 역행하다 네. 얘기하면은 사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그 정책을 했던 때는 박정희 정권이었거든요. 그렇죠. 경제개발 5개년 그렇죠. 계획 해서 예. 전부 다 좀 관이 주도를 해갖고 예. 기업들을 선별을 해갖고 거기에 예. 따라오라 해서 주도를 해서 예. 갔던 거지. 정말 그때는 시장 경제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경제가 발전을 하고 그래서 그게 사실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항상 믿어왔었던 어떤 시장 경제, 시장주의가 아닌데 이렇게 잘 되네 해서 관심을 반짝 받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이제 IMF 예. 있고 나서는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잦아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보면은 옛날에는 아무 말 안 한다고 왜 지금 와서도 이러고 오히려 지금 훨씬 더 예. 시장 경제인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많은 선진국들이 사실은 토지 공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제 그 장황하게 이제 그 네. 인용을 한 이유가 시장 경제하고 충돌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네, 도입을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뭐 과열되거나 뭐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서 아니면 토지 집중이 굉장히 극심했을 때는 네. 이게 이제 사회 체제 불안을 오히려 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전통 시대도 보게 되면 대개 왕조 말기에 토지가 막 집중되다가 그래서 사회 혼란으로 이제 야게 되고 왕조가 교체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했듯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토지가 소유수에게 집중되게 되게 되면은 혁신이 굉장히 정체가 되죠. 그 사회예요.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부작용 때문에 대개 많은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걸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의 어떤 관점에서 적절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 너무 아까 얘기했듯이 사유재산을 너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이제 풍토가 있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이 어느새 보니까 미국을 앞서가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한 느낌이 사실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요새 같은 때는. 네. 그럼 박원순 시장이 지금 얘기를 했던 토지 공개념의 사실 그 주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 문제가 주택 정책에서 보게 네. 되면요. 주택 정책은 사실은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저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집이 없는 사람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20, 30대 같은 경우들이요. 네. 이들한테는 사실 그러니까 장기 공공 임대가 사실은 필요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장기 공공 임대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하나의 부동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유재산권과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공공 네. 임대라는 것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주택이 없지만은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 주택을 혹은 구입할 의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저는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네. 주택을 그러니까 좀 내놓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주택을 공급했을 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최근에 보게 되면 한 80%는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매입을 해요. 유주택자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한테 별로 효과가 그러니까 크게 안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하려면 주택 가격이 좀 너무 높아서 못 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도 있어요. 일단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예.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가 많은 주택을 소유하는 이유는 그 주택 소유에 따라서 많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 수익이 네. 예상되기 때문에 갖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 수익을 낮춰주면 되는 거예요. 사회 평균적인 수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낮추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보유세 강화라든가 네. 아니면 보유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도 현실화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조치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박원순 시장의 이제 토지 공개념에 이제 그러니까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정부에서도 뭐 나왔었잖아요. 글본 그렇죠. 대책이. 예. 이제 거기에 약간 발맞춰 갖고서는 박원순 시장이 예. 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게 대권과도의 시동을 걸었다는 얘기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예.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저는 뭐 정치인이 네.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이 뭐 대권을 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권을 만약에 가지려면 국민들 요구에 수요에 부응을 해주는 정책을 또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게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철저하게 만약에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도 네.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이제 그걸 해줄 때 이제 그 국민들이 실망을 안 하고 네네. 마음이 안 돌아서는 것이지 이런 정책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로 가도 사실 뭐 서울 시민들한테 그렇죠. 뭐 주택만 잘 공급이 예. 된다면 뭔 상관이 맞습니다.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제가 이틀 알바 어제 그리고 오늘 뉴스공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라디오 진행 처음 해봤었는데 일단은 아침에 일찍 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네, 김어준 공장장 대단합니다. 굉장히 뭐 진행도 잘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찍 올 수 있다는 게 대단하고요.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게스트로 새해 뉴스공장에 드리겠습니다. 안녕.